네, 여러분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남았네요. 간단하게 큰 흐름 두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정척사 운동을 쭉 공부를 했었죠.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공부했고요. 그게 1900년대가 되면은 항일 의병 운동으로 확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을미, 을사, 정미 이렇게 세 차례의 의병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또 다른 큰 흐름이 있었는데요. 바로 개화정책이에요.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이 추진된다고 했었죠. 그게 1900년대 이후에는 어떤 명칭으로 불리느냐? 바로 애국개몽운동으로 불립니다. 독립협회 이후의 활동들, 개화정책의 흐름들을 애국개몽운동이라 불러요. 개몽이 들어가 있죠. 바로 교육, 문화발전,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던 게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체를 5가지 정도 살펴볼 거예요. 을사조약을 전후로 해서 조금 달라져요. 을사조약 전에는 뭔가 활발하게 바꾸려는 의지를 보였다가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된 이후에는 어떤 개화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은 일제의 간섭이 워낙 심해져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활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많이 친일파로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활동들이 점점 작아지죠. 일단은 을사조약 전에 활동했던 단체 2가지를 먼저 보면요. 하나는 보안회.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일본이 이 땅 안 쓰지?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헌정연구회라는 단체는요. 이름에서부터 이미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헌정, 입헌정치를 목표로 했던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회예요. 입헌정치, 헌법에 입각한 정치, 즉 이제는 왕의 말대로 정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행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바로 헌정연구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았는데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고 뭔가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 단체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이런 단체들인데 다들 어떤 정치 제도를 바꾸는 건 어렵고 이제는 뭔가 교육이나 문화 쪽 이런 쪽으로 뭔가 바뀌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의 간섭으로 실패. 예를 들어서 뭔가 의병 쪽이랑 애국개몽운동 쪽이 서로 연합을 해서 같이 활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좀 더 채워줘가지고 더 큰 효과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느낌이 달랐어요. 의병 쪽은 애국개몽운동을 안 좋아했고 애국개몽운동 쪽도 이쪽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무 싸우기만 해. 너는 너무 별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이러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2가지의 성격을 모두 결합한 단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신민회는 이 2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었어요. 의병의 성격과 애국개몽운동의 성격. 일단 이 단체의 어떤 정체성부터 보면은 일단 비밀결사예요. 우리의 조직원들을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 놈들이 잡아갈까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화정 체제를 지향을 했어요. 기존의 입헌도 아니야. 왕 자체가 없어야 돼. 국민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를 지향했습니다. 공화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기탁과 안창호 이런 인물들이 신민회를 조직을 합니다. 이 2가지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대성학교나 오산학교를 설립을 해서 개몽 운동에 힘썼고요. 태극서관은 출판사 개념이고요. 자기 회사는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 민족 자본을 육성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간도 쪽에 지금 한반도 쪽에는 못해. 일본의 간섭이 너무 심해. 일본의 감시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간도, 만주의 일부 지역인데요. 그쪽에다가 군사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의병의 성격을 띠는 거죠. 또 어떤 적극적인 전쟁의 형태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계몽 활동 그리고 군사 활동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신민회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활동을 했으면 좋았는데 백오인 사건이라는 일본의 모략으로 결국에는 해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의 흐름을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1907년 우리가 아까 봤듯이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어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큰 흐름도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서상돈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나타났던 운동이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인데요. 국채라고 하는 거는 나라의 빚이에요. 이거를 보상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당연히 국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일본이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해요. 우리가 아까 메가타라고 해서 언제? 제1차 한일협약 때 일본이 재정 고문으로 파견했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화폐를 정리하는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원래는 쓸 수 있는 돈을 다 못 쓴다고 아예 다 막아버리고 다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강제로 일본의 돈이 유통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조선의 많은 상인들이 몰락을 했겠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점점점 빚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쪽이 재정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국채가 급증합니다. 무려 한 국가, 우리 대한제국의 2년치 예산이 국채로 남게 돼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지자 일본이 조치를 취한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갚자. 국가에서 갚지 못하면은 우리가 직접 갚자. 우리 1인당 1원씩 모아서 1,300만 원 모으면은 국가의 빚 갚을 수 있다. 이렇게 국채 보상 운동을 벌입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죠. 물론 일본의 간섭으로 실패합니다. 이제부터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저항운동 활동들은 일본의 간섭으로 대부분 실패를 해요. 이간질이 있던 아니면 아예 대놓고 방해를 하던 마치 이 어떤 슬로건이나 흐름들이 우리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해서 많이들 비교를 합니다. 시기도 딱 90년 뒤의 일이죠. 그래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 국가가 재난 상태에 빠졌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서 그 국난을 극복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다 봤네요. 이젠 여러분들이 이 이후의 역사를 배울 건데요. 본격적으로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잠식해 가는 과정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긴 수업 고생 많았고요. 이제 푹 쉬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